그들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절망의 순간, 논리와 과학이 비극 앞에서 무력해 보일 때 우리 내면에서 절규합니다. 영매, 점술가, 예언자, 시간의 안개를 꿰뚫어 본다고 주장하고 이미 떠난 이들과 대화한다고 말하며 우리 영혼의 비밀을 읽는다고 장담하는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우리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왕들은 혼란스러운 예언에 기대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미망인들은 영매의 말에서 위안을 찾았고 그 말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해주는 듯했습니다. 경찰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때로는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 점술객에 의지했습니다. 믿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은 마치 타고난 본능과도 같습니다. 거의 본능에 가깝죠. 하지만 이 본능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이수세기에 걸친 모든 이야기가 단지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가장 큰 희망 위에 세워진 거대한 연극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사기라고 하죠.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답은 언제나 감정 추측, 그리고 각자의 믿음 속에서 길을 잃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인간의 정신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차가운 정밀함으로 해부할 것입니다. 우리의 분석 도구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시스템의 이름은 공리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왜 우리가 찾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은 그토록 강력할까요? 우리는 공리의 인류의 전 역사를 아우르는 데이터 세트를 입력했습니다. 동굴 속 샤먼의 그림부터 현대의 토크쇼까지. 시스템은 신학 논문, 인류학 연구, 그리고 수백만 건의 개인적인 증언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점술가에 대한 믿음은 세 가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통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혼돈스럽습니다. 고대인들은 왜 가뭄이 시작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들과 협상한다고 여겨졌던 샤먼은 부족에게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점술가를 찾아가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지뢰밭의 지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구는 삶에 대한 갈증입니다. 우리는 숨겨진 것에 대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점술가는 이 질문에 대한 지름길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것은 고통 앞에서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의 세상은 무너집니다. 이성적인 뇌는 끝났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마음은 거부합니다. 바로 그때 영매가 나타나 저편으로 가는 다리를 제안합니다. 다시 말할 기회, 용서를 구할 기회. 이것이 주는 위안은 너무나 강력해서 뇌는 모든 비판적 필터를 꺼버립니다. 공리는 이를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 취약성의 세 가지 기둥으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 무지, 그리고 슬픔입니다. 초자연적인 산업 전체가 이 세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믿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학처럼 명확하고 물리학의 법칙처럼 가차없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리에 한 가지 과제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초감각적 지각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 시스템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처리하고 변치 않는 5가지 기준, 즉 증명의 5 기둥을 정의했습니다. 만약 소위 그 능력이 이 테스트 중 단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첫 번째 기준은 구체성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구체적입니다. 내년의 세상은 큰 비극을 겪을 것이다. 와 같은 예측은 예측이 아니라 상투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년 3월 12일 오후 5시 32분에 이 좌표에서 7.2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현성입니다. 능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한 번 이상 작동해야 합니다. 우연일 수 없습니다. 실종된 사람을 찾는다고 말하는 점술가는 추측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회의적인 사람들이 제 에너지를 방해하고 있어요. 와 같은 변명은 공리에 따르면 거짓 주장의 주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반증 가능성입니다. 어떤 주장이 사실로 간주되려면 그것이 거짓으로 증명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너무 모호해서 사건이 이미 일어난 후에 어떤 사건에든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계적 증거입니다. 세상은 우연의 일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친구 꿈을 꿨는데 다음 날 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기적인가요? 아니면 아무 의미 없었던 수천 개의 다른 꿈들을 잊어버린 건가요? 능력을 증명하려면 결과가 확률의 법칙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의 독립성입니다. 그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합니다. 정보가 오감이나 논리를 통해 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옷과 시계를 보고 직업을 맞히는 사람은 점술가가 아니라 그저 관찰력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수십 가지 질문을 한 뒤에 그 정보를 마치 저 너머에서 온 것처럼 되돌려주는 영매는 조종자입니다. 홍리는 이 5가지 기준을 모아 우리가 환자 제로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 환자 제로는 첫 번째 감염자입니다. 우리의 조사에서 환자 제로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모델, 진정한 능력을 가진 완벽한 보유자입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비교될 기준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우리의 필터입니다. 감정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우리의 조사는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구, 즉 환자 제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현대의 점술가들부터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인들을 겨냥할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를 정의해온 이름들. 만약 진정한 능력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여기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리를 과거로 데려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에게 5가지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고대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입니다. 1000년 이상 이곳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왕과 장군들은 아폴론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여사제 피티아의 말을 듣기 위해 몇 달을 여행했습니다. 그녀의 예측은 전쟁을 결정하고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델포이 신탁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을까요? 프로토콜을 적용해 봅시다. 공리는 가장 유명한 사례인 크로이소스 왕의 경우를 분석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막대한 부를 가진 리디아의 왕이었고 강력한 페르시아를 침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신탁에게 공격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피티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크로이소스가 할리스 강을 건너면 그는 위대한 제국을 파멸시킬 것이다. 크로이소스는 흥분하여 공격했고 완전히 괴멸당했습니다. 그가 파괴한 제국은 바로 자기 자신의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을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기준인 구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예측은 이름, 날짜 또는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인 반증 가능성은 제로 수준입니다. 그 문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옳도록 교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크로이소스가 이겼다면 신탁은 옳았습니다. 그가 졌기 때문에 신탁은 또한 옳았습니다. 게다가 델포이의 사제들은 고립되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보망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와 긴장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델포이 신탁은 미래를 내다보는 창이 아니라 모호함의 기술을 통달한 정치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2000년을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6세기 프랑스 미셸 드 노스트라담, 즉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 예언들은 942개의 시적인 사행시로 여전히 소름을 돋게 합니다. 그가 프랑스 혁명, 나폴령, 그리고 9월 11일 테러를 예언했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공리의 모든 사행시를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예언을 찾지 못하고 언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기 위한 무기고를 사용했습니다. 은유, 에너그램, 고대 프랑스어와 라틴어, 그리스어의 혼합. 그는 거의 날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그가 히스터라는 단어를 언급한 독일 지도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리는 당시 문헌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히스터는 단순히 다뉴브 강 하류 지역의 라틴어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비감이 사라집니다. 노스트라다무스에게 일어나는 일은 공리가 사후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로르샤흐 검사, 즉 잉크 얼룩과 같습니다. 각 사람은 사건이 이미 일어난 후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봅니다. 프로토콜을 적용해보면 구체성,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반증 가능성, 전무합니다. 모호한 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최근의 인물은 어떨까요?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았던 사람? 20세기 불가리아. 방엘리아 판데바 구슈테로바, 즉 바바 방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력을 잃은 그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녀와 이야기하기 위해 그녀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녀는 죽은 친척에 대해 이야기하고 병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반가를 분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증거가 감정적인 증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집중해 봅시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예언은 쿠르스크 잠수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인용문은 이렇습니다. 세기의 끝에 쿠르스크는 물 아래에 있을 것이다. 2000년 8월에 쿠르스크 잠수함이 침몰했을 때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리는 이 인용문의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쿠르스크 시는 내륙에 있어서 물 아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은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이 예언이 기록된 어떤 출처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수함이 침몰한 후에야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격을 예언했다는 강철 세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9월 11일 이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만난 수천 명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공리는 그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패트리치에 있는 그녀의 집은 고립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반가의 조수에게, 그리고 그들을 그곳까지 태워준 택시 기사에게 비극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스템은 정보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했고 그 사람이 방에 들어갔을 때 반가의 팀이 이미 방문 이유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자 제로 프로토콜의 평결, 세계적인 예언들은 구체성에서 실패하고 출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작업은 정보의 독립성 기준에서 실패합니다. 정보는 아주 세속적인 수단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의 세 거인, 예언에 대한 믿음의 세 기둥이 있었지만 그 셋 모두 차가운 분석 아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우리의 환자 제로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유령들은 그저 전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능력이 진짜이지만 미묘한 것이라면? 우리가 점술가들을 역사의 안개 속에서 꺼내 실험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 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역사의 거인들은 무너졌습니다. 신탁,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반가. 불멸처럼 보였던 그들의 전설은 모호함, 사후 해석, 그리고 훌륭한 지상 정보망에서 태어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환자 제로 프로토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곳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한 능력은 거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역사와 숭배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는 희미하고 미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을 찾기 위해 조용하고 무균 상태의 편견 없는 관찰자들이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현상을 사제들의 손에서 빼앗아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에게 넘겨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는 신전을 떠나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조사는 1930년대 미국의 명문 듀크 대학교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조지프 뱅크스 라인이라는 식물학자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가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올바른 도구만 필요했습니다. 그 도구는 유명해졌습니다. 제너 카드. 원 십자가 물결선 사각형, 별의 5가지 기호가 반복되는 25장의 간단한 카드 덱. 고전적인 투시력 실험에서 실험자는 카드를 섞고 한 장씩 보면서 다른 방에 있는 피험자가 어떤 기호인지 맞추려고 시도했습니다. 우연히 맞힐 확률은 20%, 즉 5장입니다. 이보다 훨씬 높은 결과가 일관되게 나온다면 그것은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해냈습니다. 그의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애덤 린즈마이어라는 학생과 같은 일부 피험자들은 15장, 20장, 심지어 25장 모두를 마치는 믿을 수 없는 연속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럴 확률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과학계는 떠들썩했습니다. 라인이 육체를 벗어난 정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리의 라인의 원본 파일과 그의 실험 노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완전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리는 방법론적 재앙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감각적 누출이었습니다. 초기 제너 카드는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져서 짙은 잉크가 카드 뒷면에서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피험자가 실험자의 안경에 비친 카드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텔레파시가 아니라 단지 좋은 시력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통계적인 것이었습니다. 공리는 어떤 과학도 파괴하는 두 가지 관행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 중단입니다. 라인은 피험자가 운이 좋을 때 테스트를 멈추고 성공으로 기록했습니다. 피험자의 성적이 나쁘면 그는 나아지기를 바라며 테스트를 계속하거나 단순히 그 결과를 컨디션이 안 좋은 날로 치부하고 폐기했습니다. 두 번째 관행은 서랍 문제입니다. 공리는 라인의 일기를 분석하여 놀라운 결과만이 발표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즉 무작위적인 결과를 보인 수백, 어쩌면 수천 개의 테스트는 서랍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리가 성공과 실패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취합했을 때 전체 평균 정답률은 20%였습니다. 정확히 우연히 예측하는 바와 같았습니다. 라인의 기적의 실험실은 사실 자기 기만의 실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 이상해집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7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소련이 영매를 첩보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워싱턴에 퍼졌습니다. 국방부와 미국 중앙정보국은 뒤처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릴 플레임과 선스트릿과 같은 이름으로 군사 역사상 가장 기이한 프로젝트 중 하나가 탄생했지만 스타게이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정신력만으로 러시아 비밀기지 내부나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는 심령 첩보원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기에 $2,000만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워 보였습니다. 잉고 스완과 팻 프라이스 같은 점술가들은 인상적인 것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핵기지에서 거대한 크레인을 보았고 아프리카에서 잃어버린 비행기를 찾았습니다. 프로그램이 공개되었을 때 그 파일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공리해 주었습니다. 시스템은 심령 첩보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라인의 자기 기만 패턴과 똑같은 것을 발견했지만 이번에는 군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핵심 문제는 애매함이었습니다. 점술가들의 녹취록은 결코 미사일이 3번 경납고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높은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물, 금속 냄새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천 개의 장소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치명적인 오류, 즉 공리가 판단자의 편향이라고 부르는 것이 들어갑니다. 점술가의 모호한 보고서는 이미 목표물이 무엇인지 아는 분석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분석가의 임무는 연관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분석가는 높고 물이라는 말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가 해안의 석유 시추탑을 봤어. 그는 점술가가 말한 다른 20가지의 전혀 말이 안 되는 것들은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텍사스 명사수의 오류입니다. 헛간문에 총을 쏘고 나서 총알 구멍 주위에 관역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크레인은 공리는 그 크레인의 사진이 이미 일반 공개 잡지에 실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점술가는 텔레파시가 필요 없었고 그저 뉴스를 읽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중앙정보국 자체도 그 프로그램이 완전한 실패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실험실은 또다시 신기루만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는 실패했습니다. 과학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오류와 자기기만이라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저 영매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맞히는 걸까요? 그는 어떻게 방청석에 있는 여자의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을 아는 걸까요? 만약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요? 실험실은 실패했습니다. 역사는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은 계속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당신이 생전 처음 보는 저 영매는 어떻게 당신의 할머니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 둘만이 알던 그 농담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텔레파시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그 마술 뒤에 숨겨진 기술이 해부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의 실습으로 연마된 심리적 기술입니다. 그것은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속임수이며
그 이름은 콜드 리딩입니다.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콜드, 즉 차갑다는 것은 영매가 고객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측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호작용 과정이며 미묘한 춤과 같고, 영매가 이끌고 정보는 고객 자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제공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공리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매들과의 세션 녹화분 1000시간 이상을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한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쉼, 모든 반응을 분석하여 콜드 리딩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라는 것. 공리는 거의 모든 만남에서 반복되는 5단계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물 던지기입니다. 경험 많은 영매는 결코 구체적인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위 반엄 진술이라고 불리는 확률이 높은 진술을 사용하여 넓은 그물을 던집니다. 이것들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매우 비판적입니다. 95%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당신은 집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오래된 사진이 담긴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계가 사용됩니다. 저는 나이 든 남자, 아버지나 할아버지 같은 분이 느껴져요. 그는 마지막에 가슴이나 호흡에 문제가 있었어요. 공리는 심장 및 호흡기 질환이 노인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임을 확인합니다. 맞힐 확률은 엄청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끼를 물고 증폭시키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마법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매는 인간 레이더가 되어 당신의 모든 미세한 표정을 읽습니다. 그는 미끼를 던집니다. 안나라는 이름과 연결된 느낌이 와요. 아니면 느로 시작하는 이름, 니나? 그는 멈추고 당신을 관찰합니다. 만약 안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동공이 확장되거나 숨이 멎는다면 그는 잡은 겁니다. 네, 안나. 그녀가 여기 있어요. 그녀는 당신을 아주 사랑한다고 말해요. 만약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아니, 영혼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안나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이름은 당신에게 중요해요. 아마도 친구일지도. 공리는 분석했습니다. 뛰어난 콜드 리더는 1분에 5에서 10번의 작은 탐색을 합니다. 그중 90%는 틀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9번의 실수를 무시하고 그 한 번의 성공을 기적인 것처럼 붙잡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질문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가장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공리는 구문을 분석하여 영매의 진술 중 70% 이상이 사실은 위장된 질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거나 어떤 종류의 제복을 입었죠. 그렇지 않나요? 만약 고객이 네 라고 말하면 영매는 승리합니다. 만약 고객이 아니요 라고 말하면 영매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럼 그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당신의 규율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영매는 결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칭찬과 위로입니다. 고객이 이미 감정적으로 빠져들었을 때 영매는 연고를 바릅니다. 그는 당신을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그녀는 당신이 자책하지 않기를 바라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이것은 단지 값싼 치료일 뿐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며 비판적 사고의 마지막 흔적마저 꺼버립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그랜드 피날레입니다. 영매는 지난 1시간 동안 당신이 그에게 준 모든 부스러기를 모아 하나의 계시처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느꼈듯이 군인이었고 가슴 문제로 돌아가신 당신의 할아버지 미하일이 여기 계시며 집을 파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객은 할아버지 미하일이라는 이름 그리고 집 문제를 언급한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감정적 충격이 단서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이것이 콜드 리딩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공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 직관, 그리고 위험 감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즉흥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훨씬 더 쉽고 잔인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핫 라이딩입니다. 핫, 즉 뜨겁다는 것은 점술가가 이미 사실로 무장한 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사실로 말이죠. 우리는 공리의 시뮬레이션을 요청했습니다. 저 티켓을 살 때 제공한 이름만으로 평범한 사람에 대한 서류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리가 검색을 시작합니다. 30초 만에
당신의 공개된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찾습니다. 친척 목록을 봅니다. 거기에 당신의 어머니 엘레나가 있습니다. 1분 만에 그녀의 죽음을 언급한 당신의 추모 게시물을 찾습니다. 4분 만에 이탈리아 휴가 사진 앨범과 콜로셈에서 그 노란 드레스를 입고 찍은 사진을 찾습니다. 7분 만에 당신이 레브라도 견주 그룹의 일원이기 때문에 당신의 개 이름이 아치라는 것을 찾습니다. 15분 후 당신은 영매 앞에 앉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엘레나가 여기 와 계세요. 그녀는 웃으며 로마에서의 당신의 노란 드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치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네요. 당신의 반응은 완전한 충격입니다. 이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단지 인터넷 검색일 뿐입니다. 그럼 큰 극장에서는 어떨까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쇼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 조수들이 관객을 예열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이 왜 왔는지 물으며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수집합니다. 7번 줄, 빨간 스웨터를 입은 여자, 낚시를 좋아했던 아버지 페드로를 그리워하며 운다. 정보는 무선 수신기를 통해 영매에게 전달됩니다. 쇼가 시작됩니다. 영매는 7번 줄에서 에너지를 느끼고 빨간 옷을 입은 여자, 페드로가 느껴져요. 그가 낚싯배를 보여주네요. 관객은 열광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정보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심리적 조작 기술인 콜드 리딩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스파이 기술인 핫 라이딩을 노출했습니다. 모든 속임수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속임수의 예술가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두운 무대나 텔레비전 스튜디오가 아닌 가장 엄격하고 공정한 조건에서 그것을 증명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도전을 제안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100만 받으세요. 이제 이 최후 통첩을 분석할 시간입니다. 초자연적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파괴적인 실험, 제임스 랜디의 도전이 우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그 도전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랜디는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문 마술사였고 탈출의 대가였으며 해리 후디니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점술가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안에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법, 주의를 돌리는 법, 환상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먹잇감의 모든 은신처를 아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먹잇감이었기 때문입니다. 랜디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 기술을 오락이 아닌 사람들을 속이고 슬픔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 지쳤습니다. 그래서 1964년에 그는 초자연적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1,000라는 소박한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금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숫자에 멈췄습니다. $100만. 규칙은 완벽하게 공정했습니다. 그것은 계약이었습니다. 첫째, 후보자는 정확히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나는 막대기로 땅속의 물을 찾을 수 있다. 둘째, 후보자와 랜디 재단은 함께 테스트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후보자는 모든 것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가 성공이 무엇인지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번 중 8번을 맞히면 내 능력을 증명한 것이다. 완벽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는 변명은 시작하기도 전에 제거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설정했습니다. 50년 이상,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아우라를 읽는 사람들, 텔레파시 능력자 영매 숟가락을 구부리는 사람들, 소위 초인들의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공리의 랜디의 테스트 프로토콜을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그 요새를 뚫을 수 없게 만든 기둥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환자 제로 프로토콜의 실제 적용을 엄격하게 따른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기준은 이중맹 검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실험실 테스트에서는 종종 과학자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심코 힌트를 줄 수 있었습니다. 미소나 멈춤, 콜드리딩에서는 영매가 고객을 읽습니다. 랜디의 테스트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을 찾는 사람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물이 흐르는 곳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랜디는 10개의 파이프가 묻힌 들판을 준비했습니다. 그중 하나에만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일까요? 결정은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이루어졌습니다. 물 찾는 사람은 들판을 걸으며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를 지켜보는 심판관도 물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공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 방법은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심판관이 힌트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콜드 리딩을 제거합니다. 검색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핫 리딩을 제거합니다. 실험실에 감각적 누출을 제거합니다. 남는 것은 오직 능력과 그 결과뿐입니다. 그리고 번번이 결과는 같았습니다. 100% 확신했던 물 찾는 사람들은 갑자기 10번 중 1번을 맞췄습니다. 정확히 우연히 예측하는 바와 같았습니다. 아우라를 읽는 사람들은 병풍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텔레파시 능력자들은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속임수나 자기 기만의 가능성이 제거될 때마다 능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만약 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가장 공정한 조건에서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왜 이 산업은 계속해서 굳건할까요? 왜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 보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공리는 경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섭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의 세계 시장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움직입니다. 이것은 여러 부문을 가진 산업입니다. 첫 번째는 최전선인 개인 상담입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제국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유명해진 점술가들, 그리고 그들은 명성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세 번째 부문인 마법 아카데미를 엽니다. 그들은 제3의 눈을 여는 법과 같은 강좌를 수천 달러에 팝니다. 공리는 그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은 비전적인 피라미드 사기입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직접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할 수 있도록 졸업장을 팝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문은 가장 최신인 인터넷입니다. 점성술 앱 채팅 타로. 공리는 일부를 분석하여 종종 반대편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책 보시거나 대본을 가진 텔레마케터가 분당 요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 규모의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재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치료 가능한 질병을 가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치유를 시도하기 위해 의학을 포기하고 귀중한 시간을 잃었을까요? 점술가가 배신을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을까요? 랜디의 도전은 능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1,000억 달러 산업은 믿고자 하는 필요성이 시장의 가장 큰 힘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폐허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 믿음의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은 모호함의 대가였습니다. 실험실 과학자들은 자기 기만의 대가였습니다. 현대의 영매들은 심리학과 구글 검색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100만 달러의 도전은 속임수가 불가능할 때 능력도 사라진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사건은 종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논리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모든 증거와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점술가에 대한 믿음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똑똑하고 교육받고 분별 있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믿을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분석의 메스를 가장 어둡고 신비한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우리 자신의 뇌로 말입니다. 공리는 인간 정신의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당혹스럽습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생존하기 위해 뇌는 혼돈 속에서 패턴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름을 보고 얼굴을 보는 종입니다. 바람 소리를 듣고 속삭임이라고 생각하는 종입니다. 두 개의 별을 보고 그것들을 연결하여 별자리와 이야기를 만드는 종입니다. 패턴을 찾는 이 능력은 우리가 계절을 예측하고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턴이 없을 때조차 패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고집 센 변호사와 같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기로 결정한 것을 증명할 증거를 찾습니다. 만약 당신이 13이라는 숫자가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는다면 13이라는 숫자가 평범했던 500번은 무시하고
당신이 발을 헛디뎠던 그 한 번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매트릭스입니다. 통제에 대한 욕구, 패턴 찾기, 그리고 확증 편향. 이 세 가지가 함께 초자연적 바이러스가 자리 잡을 완벽한 폭풍을 만듭니다. 점술가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뇌가 그를 위해 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어떨까요? 너무 이상하고 너무 상세해서 회의주의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례들은 우리는 공리의 가장 어려운 사례들, 즉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의 마지막 보루들을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경찰을 돕던 네덜란드 점술가 헤라르트 크루아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독일에서 실종된 4살 소녀 이르름가르트 슈텔첼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크루아제에게 전화했고 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보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리 제재소 회색차를 묘사했고 소녀가 물속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시신은 그가 말한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능력의 증거. 하지만 공리는 당시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경찰은 이미 그녀가 강에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요 가설이었습니다. 둘째, 크루아제의 지도는 모두가 잊어버린 오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리는 전화가 있기 전에 한 지역 신문에서 경찰이 다리 근처에서 목격된 회색 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크루아제는 5번째 기준인 정보의 독립성에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간츠펠트 실험. 이것은 과학의 큰 희망이었습니다. 시험자들은 탁구공으로 눈을 가리고 백색 소음이 나오는 헤드폰을 쓴 채 완전한 고립 상태에 놓였습니다. 다른 방에서 송신자가 그들에게 이미지를 보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올바른 이미지를 맞힐 확률은 25%였습니다. 하지만 수백 번의 테스트 결과는 32%를 기록했습니다. 작은 숫자지만 통계적으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공리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실험실은 요란하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상적인 결과, 즉 25%를 발견한 실험실은 연구가 지루하다는 이유로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공리가 발표된 데이터와 발표되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취합했을 때 평균 정답률은 25.2%로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우연과 같았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가장 개인적인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느끼는 감각, 수천 명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한이 들면서 알았어요. 바로 그 순간 나라 반대편에 계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감각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공리는 2가지 요인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 기억 편향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프시다면 당신은 일주일에 수십 번씩 불안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그 모든 불안감을 느꼈을 때 어머니가 괜찮았던 것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우연히 일치했던 단 한 번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대수의 법칙입니다. 지구상에는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픈 친척을 두고 있습니다. 매일 수조 개의 생각과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2가지가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통계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들이 무너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어 보였던 것은 단지 심리학과 통계학일 뿐이었습니다. 원은 닫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미로 전체를 탐험하며 분석의 차가운 빛으로 모든 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유령들로 시작했고 위대한 예언자들은 모호한 언어의 대가임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실험실에 들어갔고 과학적 기적들은 단지 방법론적 오류와 믿고 싶은 절박한 욕망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무기고를 해부하여 콜드 리딩의 심리적 속임수와 한 리딩의 디지털 스파이 기술을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프로토콜로 보호받는 100만 달러의 상금이 반세기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차지할 수 없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구조 속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가 패턴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가장 설명할 수 없는 사례들을 분석했고 그것들조차 논리와 통계의 무게 아래 녹아내렸습니다.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최종 종합의 시간입니다.
공리는 우리 조사의 모든 데이터 세트를 처리했습니다. 역사 기록, 실험실 프로토콜, 심리 모델, 재무 보고서, 그리고 수천 건의 증언들, 모든 것이 평가되고 비교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리에게 무엇을 믿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평결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바로 그 질문. 그들은 존재하는가?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깨고 초자연적인 수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 가능하게 그리고 통제된 조건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모든 사실에 근거한 공리의 대답은 단 하나의 직접적인 단어입니다. 아닙니다. 고대 문헌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과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가용한 모든 데이터 분석에 기초하여 공리는 초감각적 지각이 실제 현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반박할 수 없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복제 가능한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모든 것은 사실 잘 설명될 수 있는 다른 현상들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진정한 초능력이 무엇인지 나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의 기술입니다. 많은 점술가들은 단지 뛰어난 심리학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신체 언어를 읽고 목소리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며 한 사람의 외모를 기반으로 정확한 논리적 추론을 합니다. 그 능력은 제3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부 사항에 대한 극도의 주의력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작의 기술입니다. 콜드 리딩과 핫 라이딩.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당신에게서 또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그것을 계시처럼 되파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통계적 우연입니다. 80억 명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매일 수조 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일들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불가피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러한 우연들을 포착하여 운명이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자신의 인지 편향에서 오는 자기 기만입니다. 통제에 대한 필요성, 패턴 찾기, 확증 편향. 우리는 환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많은 유명한 이름들 뒤에는 사전에 수집된 정보, 관객 속의 조수들, 그리고 짜여진 대본을 가진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합니다. 결국 거기에는 마법이 없고 단지 사기만 있을 뿐입니다. 관찰, 조작, 우연, 자기 기만, 그리고 사기. 이 다섯 가지가 이 모든 현상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깊은 연결이 단지 화학작용일 뿐이라는 걸까요? 하지만 우리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다른 것입니다. 공리는 마지막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초자연 현상에 대한 믿음과 사람들의 심리 상태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믿음은 거의 어리석음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의 증상입니다. 충족되지 않고 있는 깊은 인간적 욕구의 증상. 공식의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고 말할 때 사람은 순수한 희망으로 치유사를 찾습니다. 심리학자가 슬픔에 대해 수년간의 치료를 제안할 때 사람은 즉각적인 위안을 위해 영매를 찾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공평해 보일 때 사람은 질서와 통제감을 위해 점술가를 찾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초자연 산업은 기적을 팔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희망, 위안, 그리고 의미의 대체품을 팔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냉소적으로 변해야 할까요? 하지만 공리의 평결은 비난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그것은 저주 진단가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것은 영매들이 키우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연과 어두운 예언에 부여하는 힘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영혼의 변덕이 아닌 물리 법칙과 확률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되찾게 됩니다. 미래는 별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풀어진 주술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죽은 자의 속삭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슬픔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밖에서 찾던 기적은 언제나 바로 여기 안에 있었습니다. 인체의 치유 능력은
어떤 에너지 전달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기적입니다. 친구의 공감 능력은 어떤 주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법입니다. 유전자를 해독하고 하늘을 날게 한 우리 지성의 힘, 그것이 진정한 투시력입니다. 우리의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점술가도 찾지 못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힘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증거.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정신입니다. 모든 약점과 모든 영광,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무한한 능력과 마침내 진실을 찾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이 심층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이 저희의 공리 연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읽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